네, 안녕하십니까. 윤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를 오늘 불러주시고 제가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트센터 나비와 한국철학회 그리고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 미학을 전공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공부를 해나갈수록 이게 내가 논의하는 그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문학은 많이들 확산되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태클도 받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담론이 퍼지고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학계, 학회, 대학 이런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도 굉장히 완성된 최대한 90% 이상 완성된 거를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학회라는 공간 안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제 개인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융합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기회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그 서민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다른 분야의 논의인데 흔쾌히 여기에 대해서 코멘테이터를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혼나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왜 철학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도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말도 안 될까? 어떤 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철학은 기술에 그리고 과학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과 허구적 상상력입니다. 제 양력을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이제 QR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혹시 찍어 보시면 그 링크가 나올 텐데요. 지금 꼭 안 해보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잠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내려보시면 이 학술 출판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줄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문예적 창의성. 제가 2021년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던 Theory of Fictional Art 이 논문, 이 두 논문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가 되는 논문들이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들 다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오늘 또 이후에 저랑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논문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노소영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GPT-3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챗 GPT가 나오면서 GPT 3.5, 3.5, GPT 3.5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관장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얘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손이 막 떨렸습니다. 왜 손이 떨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인공지능한테 정복을 당할까 무서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졌구나. 너무 재미있구나. 굉장히 신나서 손이 떨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난 대학에서 글쓰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런 걱정 때문에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지난번 동동마당을 제가 잘 듣고 나서 그러면 이 다음 2회에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로 갑자기 챗 GPT가 우리나라에 붐을 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제가 단적으로 14일에서 15일 사이에 24시간 동안 네이버에 챗 GPT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기사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431건이 올라왔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발표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공부할 건 계속 늘어나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됐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일에 누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챗 GPT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저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99% 사기 아니면 낚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기나 낚시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한 거는 챗 GPT 때문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철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되었고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의 의미는 철학에서 논의되었던 오랜 주제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여겨졌던 그런 담론들의 새로운 조명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미학과 예술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또 주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크리에이티비티겠죠. 인공지능이 과연 창의적일 수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진부해 보이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픽션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저는 픽션과 난픽션의 차이, 예술에서 픽션과 난픽션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낚시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과연 창의성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예술적이라는 한정사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이제 소위 블랭킷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넓은 영역들을 이제 덮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영에 있어서도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손흥민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술가들도 당연히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의성이 모두 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느냐, 창의성의 본질 같은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아직 창의성에 대한 필요충분적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주 지난한 작업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차라리 창의성을 좀 쪼개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술적 창의성에 집중을 하자.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걸 더 쪼개서 문예적 창의성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처음에 흥미를 가지고 착수를 했을 때에 비해서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질문 자체가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대상이 시각예술일 텐데요. 즉,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 그 산물들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동시대 예술 철학에서 시각예술에 있어서 시각적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한 요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들 아시는 브릴로 박스겠죠. 왼쪽은 이 브릴로라는 게 상표잖아요. 그러니까 소페즈, 그러니까 비누가 발려있는 설거지하는 수세미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트 같은 데 납품하는 도매 박스일 거고요. 오른쪽은 앤디 워홀이 만든 브릴로 박스라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아서 단토라는 미학자, 예술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무엇이 예술인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술인지 아닌지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차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술의 종말이라는 선언을 했죠. 물론 그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예술이 종말이 됐다, 예술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술이 이제 다원화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본질은 시각적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어바웃니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떤 게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중론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이미지 생성 능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얼마나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이미지,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으로 그다지 유의미하고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렘브란트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이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고요. 뉴욕타임스 제목을 보면 예술가들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진기의 발명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미드저니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What is fiction? 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지난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박재성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최근에 이미지 생성 기술은 더 발전이 돼서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구세대에 분명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더 예술적으로 흥미롭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의미 있는 작품일까? 왜 이게 예술 작품일까? 결국은 박재성 작가님이 어바웃니스를 부여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 그 결과물만 봐서는 인공지능이 예술적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 그럼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예술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지 아닌지가 그 결과물의 시각적 특징에만 좌우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역시 시각적 특징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실험 해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1930년 정도에 이미 미드저니 같은 게 있었고 워홀이 만들기도 전에 브릴로 박스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겠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은 앤디 워홀과 같은 창의성을 가진다라고 해야 할까? 뭔가 거리낌이 있습니다. 우리 직관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창의성을 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언어적 예술은 어떨까? 언어를 수단으로 삼는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언어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종합적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같은 거 보면 언어 구사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추론 능력. 그래서 철학자들이 문제도 되고.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언어를 사용해서 이런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NLP 혹은 LLM이라고 부르는 이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픈 AI의 GPT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구글의 버트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메타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도 개발하고 많이 있죠. 일단은 이 LLM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 2시간 이상 훌쩍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질 때 Do you know라고 할까, Are you aware of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Do you aware of라고 했어요. 근데 대충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문론적 오류 정도는 교정해서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요.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꽤 정확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아트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크게 네 가지를 해줬어요. 전시회 및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기성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 모두에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한국의 미디어 아트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이 디지털 아트와 기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글쓰기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에 우리 학생들이 만일에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이제 당장 다음 학기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논증적 글쓰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레포트 같은 거 써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상위 10% 이상의 글쓰기 실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정합성의 측면에서. 가정적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일에 지구상에 인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지에 대해서 오손 웰즈 스타일을 묘사해보세요. 만일에 지구상에 인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지. 그리고 이제 가정적 상황 혹은 우리가 반사실적 가정, counterfactual suppos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counterfactual은 우리가 성문 영어 같은 거 할 때 많이 배웠던 만일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실,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가정, what if question이라고도 하고 그런 what if question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스타일을 넣어봐라 라고 주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스타일을 넣어봐라 라는 주문은 이미 챗 GPT 이전에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어요. 영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손 웰즈 스타일이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번역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우리 종족이 손대지 않은 세상. 세상이 스스로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세상.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인간성이 없는 이 세상에는 공허한 느낌도 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이나 웅장한 성당은 없다. 우리의 정신을 북돋우는 예술도 음악도 문학도 없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적인 연결도 사랑도 웃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근데 이게 왜 저는 발전이라고 보냐면 이전에 GPT-3, 그러니까 GPT 3.5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이 GPT-3에 대해서도 이 GPT-3가 어떤 문예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인 오스틴의 미완성 원고를 이제 프롬프트로 넣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가 확인을 했었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GPT-3가 만들어낸 건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픽션, 그러니까 팬들이 만들어낸 그 작품의 일부 구절을 입력값으로 주고 그 뒤를 이어서 글을 써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대충 이제 한 5번째 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약간 부조리극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합적이고 일관적인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챗 GPT도 더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되면 부조리하게 가지만 GPT-3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계, GPT-4 이상이 되면. 자, 이러한 사례들,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NLP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이나 전이론적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직관들이 부딪힐 수 있겠죠. NLP가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된 내용에 한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 그래서 챗 GPT는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틀린다. 두 번째로 인간 사용자의 지시나 선 입력에 의해서만 작동한다.
인간 예술가는 창작의 시작과 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그 원리상 확률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좀 철학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NLP는 확률적 앵무새다. 근데 이 에밀리 밴더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런 NLP와 관련된 호들갑, 그런 거품을 좀 빼기 위해서,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장덕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챗GPT는 확률 통계적 방식으로 문맥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호들갑 지금 단계에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단어 글자 간 문맥만 이해하는 수준이다. 챗GPT가 이해를 하고 있긴 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챗GPT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도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런 고민도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더 문제는 틀렸는데 자신감이 너무 넘치더라 이런 겁니다. 사실 저도 저를 아는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철학을 전공한 윤주환에 대해서 아냐? 안 돼요. 안다라고 말하면서 윤주환은 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고 이러이러한 책을 썼어요. 무슨 랑시에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랑시에르 하나도 모르거든요. 막 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있을 법한 책 제목을 지어내요. 너무 자신감 있게. 근데 이제 이런 비판들을 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밈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을 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4패를 했잖아요. 근데 1승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여전히 4패는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패배를 기록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이다. 큰일 났다 이제. 다 망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네티즌이 이런 답글을 남겼습니다. 알파고 B 아니냐? 그냥 그 기계인데 망치로 깨부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한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맞습니다. 거기에 또 더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거는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세돌 구단도 망치로 깨부시면 끝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을 깨부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죠. 학습의 한계가 있다. 인간도 2021년까지 사회생활 하다가 2022년부터 나는 고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모를 겁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 확률적 앵무새론은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확률적 앵무새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언어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사용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도 그러한 확률적 통계에 근거한 적절성을 찾아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언어를 사용할 때. 특히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이제 물어봅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코퍼스에 그것이 가장 적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똑같다. 인공지능 의식을 가진다. 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공지능과 창의성을 원천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과연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 문예적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문예적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문예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허구적 상상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허구적 상상력을 다시 허구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거는 제 논문에 이제 자세하게 써놨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허구적 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허구적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허구를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 하는 상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허구라는 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허구가 언어 철학이나 형이상학에서 사용이 될 때는 허구적, 픽셔널이라는 수로는 없음, 존재하지 않음,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픽셔널 캐릭터, 셜록 홈즈는 픽셔널 캐릭터다. 그러면 셜록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셜록 홈즈는 우리 존재자가 이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이제 픽셔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술에서는 픽셔널하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는 픽셔널 워크다. 허구 작품이다. 라고 할 때 해리포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해리포터라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리포터라는 작품은 존재를 하죠. 모든 허구 작품은 작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학과 예술 철학의 문맥에서 픽셔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저는 이제 표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허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준 이론이 뭐냐면 허구는 상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구는 없다 혹은 지어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상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진 어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표준 상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켄달 월튼이라든지 그레고리 커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또 있어요. 허구는 상상으로 정의될 수 없다라는 회의주의적인 반론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허구를 상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허구적 상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예적 창의성을 허구적 상상력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그리고 허구적 상상력을 허구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허구와 비허구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요 허구적 상상에 대한 제 이론적 모델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허구를 감상할 때, 비허구를 감상할 때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세 개, 허구 세 개, 허구 작품 세 개에 대한 관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허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는 것은 그 작품 세계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 소설이 있고 해리포터 영화가 있어요. 두 개는 형이상학적으로 구분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설만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 교수가 덤블도어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영화만 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덤블도어보다는 스네이프에 가깝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분명히 서로 다른 작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세계에 속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단적인 예고 우리가 스핀오프나 연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허구 작품 세계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허구를 감상할 때 작품 세계, 허구적 세계라는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그 허구 세계가 어떤 세계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허구와 비허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허구 세계는 우리 세계로부터 구분 혹은 구획화되었다라고 여긴다라는데 왜 구분이나 구획화라는 말을 썼을까? 뒤에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는 우리 세계가 아닌 세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인백의 유명한 작품 분노의 포도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여졌죠. 19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공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노의 포도의 세계가 우리 세계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 세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세계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의 포도는 여러 가지 반사실적 가정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분노의 포도인 이러이러한 주인공, 이러이러한 가족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를 하고 오클라호마로 이주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 그런 것들 다 반사실적 가정이라면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연쇄살인범의 일대기를 다룬 논픽션 르포르타주 이런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적으로 쓰여진 논픽션 르포르타주를 우리가 뉴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뉴 저널리즘 작품들이 아무리 문예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세계는 우리 세계인 거예요. 우리 세계와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구 작품의 세계가 어떤 의미로든 우리 세계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상정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허구와 비허구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허구를 상상과 관련해서 정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계관의 차이를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무시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구획화된 작품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허구를 감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즉 허구 작품은 그 작품 세계를 우리 세계와 구획화된 것으로 상상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허구 작품과 구분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허구를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비허구 작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을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추락을 묘사한 르포르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포르타주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자들은 이 문구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릴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정신적인 표상을 가지는 상태를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일에 그걸 상상이라고 부른다면 허구를 읽으나 비허구를 읽으나 상상이 유발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상상으로 허구와 비허구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회의주의자들의 논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상상이랑 그 상상이랑 같은 상상이겠냐고요. 허구 작품을 상상하는 것과 비허구 작품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은 다른 상상입니다. 어떻게 다른 상상이냐? 허구 작품을 상상할 때는 작품 세계를 우리 세계와 구획화된 것으로 상상하지만 비허구 작품을 감상할 때 일어나는 상상은 구획화된 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와 구획화된 작품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곧 허구적 상상, fictive imagin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좀 밀어놨던 이야기. 왜 자꾸 구획화라는 말을 쓰느냐? 왜 괜히 쓸데없는 긴 단어를 쓰느냐? 고립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isolated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허구 작품의 세계들은 어떤 의미로든 우리 세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허구 작품의 감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면 해리포터의 심장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가 있겠죠. 근데 해리포터의 심장이 한 개가 있다라는 것은 소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설에서 정확하게 반사실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계에 대한 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허구 세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는 해리포터의 작품 세계에서는 그 인물들은 다 심장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장이 두 개다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구 세계와 우리 세계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 허구 세계, 허구 작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작품들마다 작품 세계를 가질 텐데 그 작품들이 다 우리 세계로부터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compartmentalized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구획화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허구 작품 세계가 구획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설명을 하면서 허구적 상상이라는 것에 대한 제 이론적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명제 태도, 심적 상태를 가지는 그런 상황을 심리 철학이나 인지 철학이나 어떤 심리학에서 표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워크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믿음 상자가 있고 욕구 상자가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 상태를
믿음 상자 안에 그런 표상들, 해당되는 표상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욕구 상자 안에 해당되는 표상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이해하기 쉽고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주아는 서울에 산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타작마당은 중부에 있다.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윤주아는 서울에 사는 건 사실 틀린 믿음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틀린 믿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신 인지 체계 안에 코그니티브 아키텍처 안에 믿음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믿음들을 처리해.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공간이 있어. 욕구 상자. 욕구도 그러한 상자에서 처리가 돼. 저 케이크가 먹고 싶다. 방어회가 먹고 싶다. 강연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욕구들이 상자 안에서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는 상황, 그리고 그 믿음들을 우리가 꺼내 쓰는 상황, 그리고 믿음과 욕구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개별 표상들입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머릿속의 표상이 이 리프레젠테이션 토큰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신경학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지 상태를 가지는 거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에요. 이론적 모델. 설명하기 위한 모델. 그래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 모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허구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상상을 이 이론적 모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해리포터는 런던에 산다. 와 같은 믿음도 아니고 욕구도 아닌 상상인 것 같은 그러한 표상 토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리포터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해리포터는 어렸을 때 런던에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일까요? 허구적 참에 대한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얘가 믿음 상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만일에 믿음 상자에 들어가 있다면 믿음 상자의 기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리포터 런던에 산대. 해리포터 만나러 런던에 가야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얘가 믿음 상자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냥 상자 하나를 더 만들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ossible World Box, 가능세계 상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처음에 제기되었던 이 이론을 허구의 특징적인 것으로 개정을 해서 샌드박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수립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지체계 내에는 믿음 상자와 욕구 상자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과 구분되는 별도의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름은 상관없는데 저는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허구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성한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샌드박스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상자에 담기는 거는 뭐냐? 우리 믿음 상자. 믿음 상자에는 세계가 이러저러하다라는 표상이 담겨요. 우리가 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지각을 하면서 세계에 대한 여러 믿음들을 수집을 합니다. 오늘 몇 분이 오셨네? 오늘 뭐 방어회가 나오겠네? 오늘 뭐 마우스가 예쁘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믿음들이 믿음 상자에 들어가요. 욕구 상자는 세계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들어갑니다. 오늘 방어회가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와서 와인 뭐를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디자이어 박스에 들어갑니다. 샌드박스에는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참으로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이 되는 걸 반드시 원하지도 않습니다. 해리포터가 런던에 살기를 반드시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일단의 가정적인 상정들, 반사실적 상정들이 주어졌을 때 세계는 어떠할지에 대한 표상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세계는 어떠할지에 대한 표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리포터 소설을 읽어갈 때 그 세계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죠. 반사실적 가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주어지면서 점점점 우리 세계들이 조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해리포터라는 애가 런던에 사는구나. 이 세계에는 마법부라는 정부기관이 있구나. 볼드모트라는 굉장히 나쁜 마법사가 있구나. 이런 가정들이 주어지면서 세계의 형태가 계속 조정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샌드박스의 기능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냐? 샌드박스는 이 왼쪽에 있는 모래상자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막 성도 만들고 자유롭게 자기의 상상을 펼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개념이 응용이 돼서 뭐 컴퓨터로 오면 이런 윈도우 샌드박스 같은 거는 이런 OS 안에서 코드를,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내 컴퓨터에 지금 돌려보면 컴퓨터가 뻥날 수도 있으니까 이 샌드박스 안에서 돌려보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부르죠. 요 세 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요 세 개 안에서 자유롭게 지지고 볶고 해봐 라는 세 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샌드박스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샌드박스라는 녀석이죠. 요거를 우리의 인지체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허구를 감상할 때 우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상상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적 공간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허구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 좀 종합적으로 일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샌드박스가 기능하기 시작하면 허구 작품이 제공하는 재현이나 기술, 디스크립션들이 그 허구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게 왜 허구 세계가 고립되지 않고 구획화되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샌드박스 내의 표상들이 믿음 상자나 욕구 상자의 표상들과 구획화되어 있지만 고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업데이터라는 거예요. 업데이터는 일종의 추론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이 업데이터는 여기 믿음 상자와 샌드박스를 둘 다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지 않는구나. 오늘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겠네. 오늘 세차하기 참 좋은 날이다. 이런 믿음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상자 내의 표상들이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이 들어와요. 지금 비가 온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믿음 상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믿음하고 배치되는, 믿음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다른 믿음 표상들이 있을 겁니다. 세차하기 좋은 날이다. 너 나가.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너 왜 그랬어? 틀렸어.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업데이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터가 샌드박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법사들로 구성된 정부 부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그런 가정적 상정이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샌드박스가 기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 믿음 상자에 있는 표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샌드박스에 넣어요. 샌드박스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정부 부서는 없다라는 믿음들은 빼고 전체적인 세계를 조정을 하고 세계에 대한 믿음을 조정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방식으로 샌드박스 속에 표상된 세계는 주어진 가정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주어진 가정과 배치되는 그러한 명제들을 제외하고 우리 세계에 대한 표상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이것이 허구와 비허구를 정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허구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구획화된 세계를 상상한다. 어떻게? 허구 세계를 샌드박스 내에서 상상적으로 구성을 한다. 이 샌드박스 내에서 구성된 세계는 우리 실제 세계와 구획화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샌드박스 상상을 규정한다는 점이 허구 작품이 비허구 작품에 비해서 특유하게 가지는 정의적인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샌드박스 상상을 규정을 한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허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론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작품은 그것이 샌드박스 상상을 규정할 때, 즉 그것의 주요 작품 세계를 우리 세계로부터 구획화된 것으로 상상하도록 규정할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만 허구이다.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만은 if and only if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충분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 그리고 그러한 것만이 허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술에서. 이 샌드박스 이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샌드박스에서 우리가 허구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냐면요. 월드 메이킹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만드는 상상인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그래픽 엔진, 3D 그래픽 엔진 있잖아요. 뭐 얼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이런 그래픽 엔진들이 이런 제한된 에셋들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3D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 이미지를 아무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이 그려져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제한된 에셋들만 가지고 이 다이나믹 모델이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샌드박스에서도 굉장히 제한되고 제한되고 한정된 그런 가정적 상정들만 가지고 그런 상상적 세계를 생성해내는 거죠. 다이내믹 모델처럼. 그렇게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는 뭐냐? 우리가 허구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할 때 상상을 하는 것, 즉 허구적 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허구적 상상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느냐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샌드박스 이론이 허구적 이야기를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힌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허구적 상상력을 갖추려면 어떤 다음에 과제들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 인공지능 공학,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인공지능이 허구 세계를 정합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를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체계를 갖추어야 해요. 자, 먼저 왜 허구 세계를 정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공지능이 시나 부조리극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합적인 세계를 구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다음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합적인 허구 세계를 구성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합적인 허구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샌드박스 이론을 살펴봤듯이 실제 세계를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구 세계를 이해하고 허구 세계를 감상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굉장히 제한된 가정들만 가지고 허구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 세계를 정합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핵심 믿음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들을 인공지능이 가진다는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상식 커먼센스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큰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다 가르쳐줘야 하는데 인간은 몇 가지만 알면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애덕티브 리즈닝, 귀추 추론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간의 특별한 어떤 추론 메커니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 추론 메커니즘을 갖추기 이전에 어떠한 믿음들이 그럼 그러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코어 믿음들이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겠죠. 현재의 발전 방향을 미루어 봤을 때 인공지능 역시 세계에 대한 일단 일군의 믿음을 갖추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보를 그냥 긁어 모으는 것보다는 더 양질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양질의 데이터셋이겠느냐.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인문학과의 어떤 컬러버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인공지능이 실제 세계를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체계를 갖추었다고 해보자. 자, 이거 갖추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허구적 상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업데이터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 세계에 대한 믿음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고서는 허구 세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이러한 논의의 전체적인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 삼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이라는 질문을 조금 엄밀하게 정제해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들에 동일한 창의성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들에도 모두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끼리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의성은 일종의 코끼리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깜깜한 방 안에서 불도 하나도 없는데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기둥 같은 게 있어. 뭐 말랑말랑한 호수 같은 게 있는데, 뭐 딱딱한 게 있어. 이렇게 뾰족해. 다 각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더듬어서 각자 만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창의성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발톱 정도를 만지는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문예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창의성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허구적인 상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허구적 상상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거를 통해서 창의적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라는 건 아니고 제공하고자 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논의를 출발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튜링이 제안한 이미테이션 게임의 차원은 이미 조금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넥스트 레벨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미지네이션 게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서 교수님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허구적 상상과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만 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결몰이를 해온 거예요. 누군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성계와 연금술사 간의 전쟁에 대해서 알려줘.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계와 연금술사 간의 전쟁은 14세기 말 조선시대 초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당시 조선 왕실과 귀족들에게 보건의학, 독약, 금속, 강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연금술 지식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대요. 일종의 반사실적 가정에 근거한 허구세계를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건 전 당연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인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What if 퀘스천을 던진 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